최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성범죄가 신고돼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 YTN이 연속 단독 보도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은 각종 범죄 사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기 쉽고 또 범죄 피해를 신고하거나 입증하기도 어렵죠.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장애인 인권보호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또 피해자 지원을 돕고 있는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YTN에서 보도했던 사건들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커플이 다른 장애인들에게 폭행 또 성범죄까지 당했다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애가 있는 남성이 억대 사기 피해를 당했다. 이런 사건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한 건 같은 경우에는 지적장애 진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한 건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쩌다가 사건에 노출됐을까, 범죄에 노출됐을까, 일단 이게 좀 궁금한데요. 네. 이런 것들을 결국 장애인 학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학대가 발생하는 구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대라는 것은 결국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형태들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이 지적장애, 결국에는 인지적 부분에 있어서 장애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당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인지장애라는 것은 단순히 지능이 조금 비장애인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해서 판단, 그리고 대응, 의사결정 이런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지적장애인 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되시는 거고요. 실제 장애인 학대 사건들의 현황을 보더라도 지적장애인 피해자분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시면 신고 접수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 네. 매년 이제 신고 접수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건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신고 건수가 네, 늘어나고 신고 있다는 접수 겁니까? 건수들입니다. 예. 매년 이제 신고 접수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내용 중에서 실제로 그럼 어떤 피해자들이 많은가를 보시게 되면 지적장애인 피해자분들이 67.9%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은 주장애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이제 장애는 여러 가지 장애가 같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장애뿐만 아니라 부장애도 있을 수가 있고 예. 주장애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67.9%가 나오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부장애까지 포함하게 되면 지적장애 피해자 저희는 10명 중에 7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사건 하나하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각 장애가 있는 커플이 같은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장기간 감금, 폭행, 성범죄를 당하고 또 금전적인 피해까지 네. 봤다는 사건인데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해자가 됐어요. 근데 자기보다 더 약자를 괴롭혔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좀 제법 있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가해자가 장애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관계에서 과연 이런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느냐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특히 이제 청각 장애인들 그 중에서도 수어로 소통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외부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관계들을 굉장히 밀도 있게 맺어 가시게 됩니다. 네. 가족보다도 더 친밀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청각 장애를 가진 장애인분들이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지요. 예. 실제 이제 이 행위자 도대체 누가 이제 장애인 학대 행위들을 하느냐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예. 이제 지금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대분류라고 합니다. 이제 가족 및 친인척, 타인 그리고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는 기관 종사자 이런 식으로 좀 넓게 분류를 했을 때는 보시면 가족 및 친인척이 36.4%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예. 문제는 이제 타인이 여전히 35.8%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예. 이 안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배우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겠죠. 예. 타인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이 개별 이제 좀 더 세부적인 유형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지인이 이 10.6%로 가장 높은 예. 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장애인이라서 장애인이 학대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변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수어로 소통을 하시다 보니까 그 네. 관계를 맺는 그 사람들이 좀 한정되는 경우가 있고 더 긴밀하다 보니까 네.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긴다. 그 지적장애인 경우에도 음. 이제 주변에 이제 어릴 때부터 관계를 맺고 지내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는 좀 지적장애인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조금 더 중한 장애인이나 혹은 예. 이제 어린 장애인들을 좀 학대한다던가 성범죄를 어. 저지른다던가 이런 일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적장애인인 남성이 억대 사기 피해를 당한 사건인데 보니까 좀 저항을 한다거나 뭐 네네. 도망을 간다거나 그리고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런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앞에 사건에서도 신고를 했다가 회유 협박 때문에 네네. 고소를 취하했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었거든요. 이게 잘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대부분 원래 전혀 모르던 관계가 아니라 좀 친밀한 관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커뮤니티라던가 주변의 지지 체계가 굉장히 약하시고 내가 친밀하게 믿고 지내는 사람 자체가 숫자가 많지 않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내가 피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이 관계를 끊어낸다라는 게 예.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예. 지적장애로 인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의 그냥 회유 정도만으로도 쉽게 이제 그런 말들이 현혹되고 뭐 심각한 폭행 협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까지도 같이 피해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피해를 주로 보는지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뭐 금품 관련 피해가 가장 많은가요? 이제 금품 관련 피해가 많은 것이 사실은 장애인 학대 특징이기는 합니다. 이제 그래요? 아동이나 노인과 비교해 봤을 때는 예. 경제적 착취라고 하는 금품 관련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피해자 A 씨를 볼 때도 아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피해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대출도 가능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이제 피해가 누적되는 경우들이 많고 예. 피해 기간도 사실은 짧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 저희가 이제 학대 유형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정서적 학대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 경제적 착취라는 것이 사실 아동이나 노인에서는 저렇게 높은 비율로 나타나지 않는 학대 유형이고, 그래요? 네, 특히 이제 장애인 학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보게 되면은 이 연령대가 굉장히 낮은 쪽에서 많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대 피해자가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경제활동하는 사람들, 경제활동하는 장애인들의 피해가 계속 늘어나니까 경제적 피해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황인 것이죠. 아, 그러면은 경제적 피해를 받다. 그러니까 뭐 억지로 대출을 받게 해서 뺏어간다든가 뭐 이런 피해를 네네. 본 경우에 이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거래 자체를 결국에는 무효로 하던가 아니면은 가해자한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처벌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특히나 가해자가 전혀 자력이 없다. 같은 예. 장애인이고 그분 역시도 재산이 전혀 없다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피해를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사기 피해를 당했다거나 갈취를 당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뭐 빚을 떠안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실제로 이제 이런 케이스 때문에 과거에 금융기관들 상대로 소송을 7건, 8건을 동시에 진행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이분은 무효로 이제 해달라 이런 소송인가요? 이분은 직장 동료한테 여러 가지 대출 피해를 한꺼번에 입으신 상태였는데 이 일이 범죄로 인해서 발생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지만 본인이 가서 자필로 계약하시고 본인이 전화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대출받고 하시다 보니까 그 대부업체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걸 무조건 우리는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실제 사건들 보면은 본인이 개입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서 하시던가 하는 수밖에 없어서 피해보기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냥 파산 같은 것을 선택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개입했다는 건 본인이 직접 가서 뭐 서명을 했거나 네, 요즘 뭐 비대면 대출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으니까요. 예. 전화 통화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러 예. 가지 대출들을 한꺼번에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게 본인이 뭐 인지장애나 지적장애가 있어서 이게
본인이 피해를 보는 거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대출을 받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는 이건 무효로 해줄 수 없다 이런 판결들이 결국 있었던 다 말씀이시죠? 소송을 해야 됩니다. 개별적인 소송을 해서 예. 내가 이제 그 당시에 의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계약이 무효다라는 걸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7, 8건의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예. 결국 개별 대응을 한다는 것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개별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는 것이라 보통 예. 사람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아 이거 피해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수사기관에 가서 신고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피해 입증이 잘 안 돼서 증명이 안 되고 불송치 결정이 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래도 주변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면 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형사 절차에 있어서도 지금 사실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가 지금 다 도입이 돼 있기는 한데 활성화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경제적 피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증거들이 있다고 하지만 본인이 이것을 상세히 진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진술 조력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국선 변호사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이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보완이 필요한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이제 제도가 마련돼 있기는 한데 이게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2020년 정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러나 이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제가 작년에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첫 번째 교육일 정도로 수사관들도 이제 성범죄나 아동학대가 아닌 장애인 대상 예를 들어서 경제적 착취범죄, 뭐 사기나 이런 예. 게 될 텐데요. 여기에도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낮은 거고 예.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장애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혹은 이제 장애인 당사자분들을 만나본 경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문성이 낮을 수도 있죠. 교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적장애나 인지장애가 있는 장애인분들이 이런 경제적인 피해라든가 여러 피해를 받았을 때 관련 기관에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법적인 도움을 받는 거는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네. 국선 변호인 제도가 그분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 이게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번 사건들을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약간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요. 그 피해자분들이 한 건 같은 경우는 피해를 당한 걸 알고 나서 이제 가족분들이 그 지적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내용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이제 지적장애 진단을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은 이런 피해를 당하더라도 지적장애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나라는 게 좀 궁금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뭐 어릴 때 이제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좀 인식이 부족하신 경우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장애가 있으신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 가족 전체가 장애가 있다 보면은 자녀들의 장애를 미리 인지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이제 만약에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도 좀 빨리 진단을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발달재활 서비스라고 해서 청소년기에 교육이나 재활훈련들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후에 이제 성인이 돼서 자립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단도 늦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서비스들도 이용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 네. 본인이 내가 장애가 있다라는 인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지적장애가 있더라도 진단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좀 의심을 하게, 그러니까 혹시 지적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일상생활에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우리 아이가 그냥 머리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공부에 흥미가 없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실제 이런 부분들은 검사를 해봐야지 이것이 그냥 어떤 뭐 공부에 흥미가 없는 그런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장애로 등록이 될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혹시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든가 그 사전에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알겠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 제도와 관련해서는 보완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